네, 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그리고 이한울 PD와 함께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이죠. 정치시사 유튜브계의 EBS를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김만권 선생님, 이한울 PD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오자마자 또 작업을 하나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네. 시사인 유튜브 구독자가 12만이 넘어섰다. 네, 어젯밤에 예, 예. 12만 명이 넘어서 어젯밤에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게스트 이제 아니 매직으로 네. 가졌습니다. 이 A4지를 뽑을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선생님께 급히 매직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감쪽같이 써주셨어요. 프린트한 것 같이 티가 안 나서 네. 너무 만족스럽게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예. 뭐 13만으로 그때도 또 고쳐주시나요? 이거 3자로 고치기 너무 어려울 것 그거 너무 같은데요. 어렵나요? 네, 제가 그때는 한번 프린트하도록 새로 하겠습니다. 프린트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헛소리를 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1월 26일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돋보기를 대볼 텐데요. 자, 오늘의 인물입니다. 빠밤. 빠밤. 네, 오늘의 인물 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 정했나요, 이한우 PD? 네. 정치 뉴스가 하도 많고 이렇게 빨리 쏟아지다 보니까 잊어버린 분도 많겠지만 지난 1월 18일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며 지하철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게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정책인 거죠. 네네. 그래서 고연령층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미래 세대에 부담된다. 뭐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취지인 거죠. 맞아. 네.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이제 전가가 되는 부담이지만 그 지하철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부산이나 서울과 같은 이 대도시에서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 지하철 무상 폐지 공약 약간 일단은 당사자 집단 반발이 좀 있잖아요. 네, 실제로 대한 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신당이 아니라 폐류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이 1천만 노인들이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서 걷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노인이 335 여행하는 행복권을 방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 지하철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역 같은 데는 요즘 이제 뭐 영원버스 이런 것도 이제 교통권 때문에 그런 것들 지자체에서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 해당 정책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쌤?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올바른 이야기라는 말이 굉장히 좀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네. 표가 올바른 떨어져도 이야기. 표가 떨어져도. 네, 네.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근데 첫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자면 표가 떨어져도 부분은 이 노인층은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아닙니다. 아, 대표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 표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 정책을 말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뭐 끌어들이지 못해도 표가 떨어질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 그게 예.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그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저희 시사인 유튜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지층 확장에 대한 얘기 결국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 국민의힘 때는 이제 젊은 층이 없었으니까 젊은 층 2030을 끌어들이는 게 그 중요했다면 개혁신당에서는 약간 노년층을 이제 지지자로 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톤앤 매너가 약간 좀 노력하고 있다. 그 고령층 그렇지.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이 정책이 나와서 뭐지? 톤앤 매너가 이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개혁신당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혁신당의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층보다는 지지층이 아닌 층이 더 명확한 거죠. 근데 이 지지층이 아닌 층이 어디냐라고 하면 주로 65세 이상은 이제 아닌 층이 되게 명확하고 그러면 이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층이 바로 그 층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정책을 제시했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크게 표로 작동한다거나 뭐 그럴 건 없고 오히려 자기 지지층에게는 강고하게 이거 미래세대에게 부담되는 전가되는 부담이다. 호소한 그쵸. 오히려 노년이 그쵸. 아니라
2030에게 호소한 전략이다. 그렇죠. 음. 자기 지지층에게 훨씬 더 지지하는 호소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야 이것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가 고통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야기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이 도대체 지하철 적자가 왜 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문가들을 데려놓고 왜 이런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무임승차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합의를 그렇죠. 도출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 올바른 이야기가 어떻게 가버렸냐. 다양한 원인을 하나로 응축해버린 거예요. 아. 노인들 문제다 이거.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다. 그러면 뭐냐? 지하철 적자 문제를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떠넘긴 거냐? 노인들이 노인에게. 무임승차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올바른 이야기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야 우리 공공 시스템을 갉아먹는 게 누군지 알아? 저 노인층이야라고 말해버린 효과가 일종의 났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했다. 그렇죠. 라고 예, 볼 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효과가 났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갈라치기 전략 늘 약간 이준석 대표가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런 좀 이준석 대표 행보를 어떤 정책의 개념으로 좀 렌즈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예, 뭐 오늘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제 그 이론적 틀은요,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고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특징인데요. 실제 오늘 한번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포퓰리즘 언급을 했어요. 아, 네, 오늘 예. 아침에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네. 예, 그걸 언급을 했는데 포퓰리즘은 뭔가 주겠다는 정책인데 이게 왜 포퓰리즘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난 뭔가 걷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모든 포퓰리즘은 자기 지지층이 되게 명확한 거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지지층들이 되게 명확한 거죠. 그러면 자기 동원할 수 있는 지지층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자기 지지층이 아닌 측을 배제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뭐 포퓰리즘이 전형적인 거예요. 갈라치기. 그러니까 뭘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예. 포퓰리즘도 포퓰리즘인데 여기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는.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이 정치학 내에서 포퓰리즘은 이게 뭔가 명확한 이즘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지를 않아요. 왜냐? 그 안에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없어요. 아, 그렇죠. 보통 예. 이제 이념이라 하면 예. 내가 바라는 사회에 사회에 대한 대한 어떤 이데아가 그렇죠. 들어있는 거죠. 이데아가 들어있고 비전이 들어있고 우린 이런 사회를 만들 거야라는 건데 이게 포퓰리즘은 그게 없어요. 포퓰리즘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기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수 엘리트들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다 갖다 가져갔다. 이제 그걸 찾아와서 사회를 소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소수의 엘리트 그리고 다수의 평범한 선한 우리들 이걸 갈라서 대립시키는 구도를 늘 가지고 있다. 이 레토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 예. 다수의 사람들을 규합하는 어떤 지도자가 그럼 필요한 거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포퓰리즘 자체에는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상황, 중요한 그쵸.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 맞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밀려났다. 그걸 명확하게 해주고 그 밀려난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정치 지도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기성 정치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아웃사이더들이 오는 거죠.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전형적인 좀 아웃사이더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제도권 정치를 많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당의 대표를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어서 개혁신당 대표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 입성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마삼중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제 마이너스 3선 중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약간 조롱의 의미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자산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게 일종의 정치적 자산이면서 컴플렉스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제도권 정치에서는 의원을 해야 돼요. 지역구 의원을 지역구 의원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선 정치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선 정치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구 대표가 되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선거는 못 이기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선거도 못 이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선거 전략을 짜준다고?
라고 이제 또 하면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어느 정도는 약간 또 있는 거죠. 취약한 지점이라고 예. 할 수 있겠죠. 그쵸. 이준석 대표의.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스스로 의원이 됨으로써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의원이 될 자격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예, 저는 충분히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준석 그 대표가 의원이 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문제를 떠안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이미 됐었다면 예. 뭔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쵸. 하는 예측도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준석 대표가 좀 다른 길을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특정 집단을 자기를 위해서 동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2030 남성을 그렇죠. 2030 남성을 자기를 위해서 동원할 필요는 지금은 없는 상황. 그리고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거나 이제 논리적인 어떤 구도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솔직히 똑똑하잖아요.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도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건 정말 재능이죠. 정치인으로서의 탁월한 재능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은 정말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 신기한 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2011년에 26세에 박근혜 죄송합니다. 26세에 박근혜 퀴즈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집단이 공고하게 있었잖아요. 태극기 태극기 부대라는 부대. 아까 65세 이상의 그 지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세대와 결별을 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2030 세대들을 권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2030을 이제 약간 같이 않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어요. 이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잘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예. 뭐 사실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정치는 지금의 현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기본 타겟으로 삼은 층이 2030층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권자의 일부임에도 정치 세력으로서 사실 2030이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2030은 늘 배제되어 있었어요. 2030 때는. 그러니까 지금 4050들도 2030 때는 배제가. 나름 정치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던 집단들이에요. 왜? 사실 나이 드니까 좋아요. 그래서 덜 불안하고 기성세대다. 네, 기성세대죠. 네. 저는 사실 기성세대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이 세대들이 특히 20대들은 투표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층에는 정치인들이 관심을 주지를 않아요. 이게 정치의 기본이에요. 정치의 기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 주는 거였는데 특히 지금 203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2030들과 다른 배경이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과거의 2030들은 투표를 안 해도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뭐 서로 대학 다니면서 서로 뭐 야, 이번에 시험 문제 뭐 나오니 그럼 다 알려주기도 하고 뭐 다니면서 자기 노트도 복사해주고 안 해주나요? 예. 요즘은 MG 어떤가요? MG는 개인주의입니다. 너 개인주의야. 개인주의입니다. 아 노트 복사 안 해줘요? 왜 복사해 줍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이런 거죠.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친밀하면 이제 빌려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MZ들이 그렇다는 아니 근데 또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이한울 PD만 해도 대학 다니는 기간의 절반 정도가 네. 코로나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졸업식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게 제가 뭐 한번 제가 이 방송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외롭다는 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030들은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이런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늘 각자 도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대표해줄 정치인들조차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2030들을 타겟으로 해서 끌어안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지금 레토릭 같은 걸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배제된 자를 동원하는 포퓰리스트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굉장한 이제 명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김만건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좀 보시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늘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30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불편함이랄까요? 이런 것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2030에는 여성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예,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2030을 들여다보면 이게 배제된 20대와 30대 중에 딱 절반만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남성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하늘 이제 PD 만들어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왜 빼셨나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우리가 이 시작을 들여다보면 2030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는 사실 경제 구조적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사회에 들어가면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보상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디에 취직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1차 노동 그쵸. 시장이냐, 그쵸. 2차 노동 시장이냐에 따라서 너무 그쵸. 다르죠. 그리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상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남녀를 갈라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야? 그럼 시작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였는데 갑자기 남녀를 갈라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가장 문제의 근원지가 여성이다. 오히려 2030은 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시작하면 이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문화 현상이 되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준석이 왜 멍청하게 2030을 갈라쳐서 절반의 지지 세력이 여성을 잃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게 문화 현상이 되면 어떤 거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젠더 문제에서 불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올라탈 수 있는 운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책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약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 이 책에 보면 그 질문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젠더 문제라는 난감한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드물고도 용감한 정치인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렇죠. 그렇게 꼽습니다. 묘사하고 있죠. 네. 예. 이게 젠더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 예. 개념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또 오용되는가를 또 잘 보여주고 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쓴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배제된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더 배제된 집단을 동원하는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포퓰리즘, 그쵸. 포퓰리즘 그 중에서도 우파 포퓰리즘이다. 이 좌파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배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합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국인 노동자, 여성,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영토 안에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럼 다 그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민자든 난민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차별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굳이 내가 도와주진 않더라도 차별적인 용어를 쓰진 않죠. 근데 이 우파 포퓰리즘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나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존의 저 나쁜 정치인들이 저 외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더 사랑해. 예. 저기서 온 난민들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가르는 그렇죠. 가르는 용어를 쓰는데 더 나쁜 건 뭐냐? 내부에서 외 집단을 또 형성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예.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여성들을 더 사랑해. 유색인종들을 더 사랑해. 우린 사실 다 모두가 다 불평등하고 힘든 상황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더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를 더 치는 거죠. 전선 하나를. 그렇죠. 그리고 이 외집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이 타겟으로 전통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을 타겟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분들은 타겟으로 삼아도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근데 악질적인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너무 그러니까 악질도 악질인데 좀 슬픈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항할 같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 타겟에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센 무리를 가지고 외부에 배제시키면 이게 상당히 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의 뭐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난민들 타겟으로 삼아도 자기한테 아무 해가 없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쨌든 이거 자체가 문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젠더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사회적 인정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더 이상 분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분배 문제와도 얽혀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이제 사회적 인정 문제가 되어가는데 분배 문제는 경제적 문제죠.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인식을 받느냐 이거는 되게 문화적인 요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 요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도덕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화전쟁이 되어버릴 때 가장 21세기에 가장 그 논쟁적인 요소로 작동했던 게 정치적 올바름이었어요. 이른바 PC라고 하는 부르는 이게 저희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 논쟁이 들어왔는데 이 정치적 올바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특정 집단을 어떤 딱 설정해 놓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 현상을 없애자라는 거. 그리고 그런 말을 쓰거나 그런 용어를 쓰거나 비하하거나 이러지 말자라는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으로 엘리트 그룹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엘리트 그룹들. 그러니까 소위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그룹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그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럼 뭐냐? 밀려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가 돼버렸냐면 훈계하지 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렵고 힘든데 남들 혐오하고 남들 미워하고 그러니까 쓰레기인 그렇죠. 그런 그렇죠.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 같은 경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들 것 그렇죠. 같아요.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준석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적 올바름을 예. 공격하는 형태의 어떤 태도들을 보였다. 네, 예. 실제로 이준석이 이제 쓴 공정한 경쟁의 일부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미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을 주도한 8% 정도의 고학력 고수익의 백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성차별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진보 매체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소수의 견해를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대중의 인식과 어떤 괴리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거 전에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네. 사람이 바로 네. 나. 대중의 괴리와 네.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러게요. 네. 네. 이제 뭐 이렇게 이 짧은 답변, 이 짧은 답변에 정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우파 포퓰리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우파 포퓰리즘 작동하는 방식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그런 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표현을 둘러서 표현하는 말이죠. 애둘러서 표현하는 말이죠. 근데 이 답변은 21세기 우파 포퓰리즘 현상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백래시 이걸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게 정치적 올바름 옹호하는 이 이거는 소수 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다수는 이해 안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수의 편이라는 거죠. 그 소수의 엘리트들 편이 아니라 나는 다수의 편이다. 선량한 다수의 나는 선량한 다수의 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올바름을 사용하는 이 측들은 지금 현재 대중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멍청한 이제 정치인이 되어버리는 선민 의식을 갖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배제 레토릭, 이준석 대표 자신 배제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가장 좀 논쟁적이었던 게 저희가 좀 계속 언급해왔으면 젠더 문제에서 특히 많이 언급돼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좀 도드라지게. 뭐 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 페미니즘이나 이런 입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명확해요. 이제 더 이상 여성 남녀 차별은 없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여성을 가정이나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더 이상 뭔가 배려하는 정책을 주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공정한 경쟁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활용하는 정말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가 더 약자야라는 거예요. 여성보다 우리가 지금 더 약자. 다 배제되어 있는데 여성한테는 정치가 혜택을 주고 있잖아. 정책적으로. 예, 그렇죠. 정책적으로. 그러면 진짜 누가 약자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 2030 남성들이 더 약자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문제는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 사회가 남성 중심적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에 편승해서 이런 남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주장이죠. 지금 현재 이런 레토릭 속에서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들이 맡고 있는 공공을 만들어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돼버리는 거죠. 아까 노인 거죠. 무임승차 그렇죠. 문제에서 이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이 아니라 노인이 문제인 것이 됐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지금 현재 뭐 기술의 발전이 가상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뭐도 해방시켜주고 이러는데 불만할 것이 아닌 것을 아주 과다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존재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혐오의 진원제가 완전히 뒤집혀진 레토릭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거를 예. 뭔가 설명하고 덧붙이고 이런 것들은 음. 너무 많은 인지 자원과 이런 그러니까 설명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선동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이 무엇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 현상이 돼버리면 모든 현상들이 복합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 현상이 되어버렸을 때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떤 손을 어려워져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 난감함이 있는 거죠. 본질을 약간 본질을 흐리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정말 탁월한 건 뭐냐? 이 흐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이준석 버전의 트럼프적 포퓰리즘인 거예요. 무섭네요. 약간 트럼프라고 하시니까. 네. 아니 뭐 네. 그 트럼프에게 자기가 뭔가를 배운 걸 정확하게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쓴 공정한 경쟁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이 문제들을 다루는 해법이 사실 능력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저희가 또 첫 번째 때 다루기도 했던.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인데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능력주의가 격차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이제 트럼프 같은 이제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 밀려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서양에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왜? 능력주의가 세습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능력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준석 현상의 가장 고유한 지점. 그래서 이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이 부분. 우파 포퓰리스트면서도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그쵸. 우파 포퓰리즘이다. 그쵸.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이 능력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정치적 올바름을 옹호했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을 옹호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의 삶을 쉽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편리를 개선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개방적이고 국경을 여는 데 있어서 뭘 그렇게 저렇게 안 된다고 난리치냐. 어차피 열어봤자 나의 그쵸. 거기는 변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열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누군가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맡길 때 외국 국경이 열려 있으면 열려있을수록 싼 노동력을 쓸 수 있어요.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다 중국인 부모를 쓰면 중국어를 배워야 애들이. 그럼 쉽게 언어까지 배우고 그러면 외국의 언어를 쉽게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개방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국내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누리는 혜택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진짜 다양한 통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국내 노동자들의 지위가 상승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일을 하지 않게 그 일을 되니까 하게 국내 되고. 노동자들. 그리고 대부분 다 그 노동하는 사람이 관리직으로 가요. 실제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들은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위협이야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능력주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쓰지 않기 시작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면서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다들 궁금해.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능력주의를 내세웠을 때 젠더 문제와 얽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왜? 이 능력주의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니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주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가 부당한 역차별 제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여성들이 만약에 편승을 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기회주의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뭘 해도 갇히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페미니스트들이 기회주의자들이다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역차별주의자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능력주의를 강조했을 때 이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절차적 공정성을 그렇게 해서 강조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모든 역차별 제도는 실질적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 공정성이 초점이 맞추어진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배려 정책을 배제의 수단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특히 이런 능력주의가 또 역설적으로는 뭐냐면요. 이준석 같이 자신이 포함된 젊은 엘리트 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은 남성 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내 거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획득한 건 당연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 2030 그 남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면 진짜 지금의 현실은 2030 남성들의 다수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게 사실 통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건너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 사다리를 건너가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엄청 구조적 문제가 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사다리를 건너가는 게 중요하겠는가? 아니면 사다리를 건너가지 못해도 안전한 삶이 중요하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인간다운 삶이 중요하겠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말은 뭐냐? 사다리를 건너가는 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뒤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레토릭의 중요한 지점은 뭐냐? 소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를 이용해서 상위 사다리를 건너간 이 상위 5% 10% 집단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예, 그런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1월 22일 날 시사인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정치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서울 상계동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자신의 기회 사다리가 후속 세대한테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공정과 상식 말고 한동훈 위원장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약간 두 가지 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아웃사이더로 뭔가 자처하는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노원구 상계동 출신이어서 뭔가 한동훈과 좀 다르다. 한동훈은 이제 서초구 출신이니까 네.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노원구 상계동에 살았던 건 맞지만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인도네시아랑 싱가포르에서 이제 1년씩 있으면서 초등학교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정착한 곳은 목동이었죠. 뭔가 이것을 봤을 때 과연 한동훈 물론 그 분을 이제 기성 뭔가 좀 추측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정말 아니었는가라는 그러니까 의문을 공정한 기회와 뭐 네. 사다리와 상계동 출신을 강조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네, 어떤 정당한 질문이 것인가라는 든다라는 의문이 네. 가졌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런 스카우트로 본인이 정계 입문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또 알기로는 그의 정계 입문이 공정했을까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당시 이준석이 자신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던 박근혜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과 이준석의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준석도 유승민의 딸 유담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었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쵸. 나중에 약간. 본인이 정말 과연 공정하게 슥슥 올라갔을까 어떤 인맥으로 정치 입문한 것은 아닌가 약간 이런 비판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주의를 이제 가장 이야기하는 사람이 능력주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100% 본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올라온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제가 이제 한 차례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이제 공정한 사다리 이제 그거로 사다리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걸 올라갈 수 있는 층은 진짜 많아봤자 10% 내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청년들이 맡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다리가 계속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조금씩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이들 중소기업 안 간다 그러잖아요. 중소기업에 가는 비율은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도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은 상당히 어려운 공궁에 처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다리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너무 보상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건 이게 사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높은 사다리를 통과하는 몇몇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뒤로 남겨진다고 할지라도 조금 그 사다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안정된 삶, 인간다운 삶,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건가 이제 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말하듯
능력주의를 강조할수록 네. 밀려난 사람들은 밀려난 자로서의 모멸감에 시달리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 저희들이 20대 그 뭐 제가 말하는 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뭐 여러분한테 좀 자료를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조기동 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조기동 선생님은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경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나와서 독립연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분은 항상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이분이 뭐 작업하신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 조기동 선생님이 쓴 세습 중상층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반적인 패턴은 어떠냐? 여성들은 예전부터 계속 어려웠고 20대 여성들은 계속 어려웠고 20대 남성은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성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전체적인 20대들의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2017년, 18년 정도의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제 20대 중에 도대체 번듯한 일자리라고 부르는 이제 소위 뭐 말해서 대기업. 보상, 그렇죠. 대기업. 보상 격차가 소위 말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월급을 갖다가 많이 받는. 예, 300만 원, 초임 300만 원을 좋은 직장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에 진입할 수 있는 층이 얼마냐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11% 안팎이다. 이야기해요. 11% 안팎.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걸 받는 건데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10%가 채 안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진짜 사람들이. 한 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줌이죠. 한 줌.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미취업자 숫자가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일자리 감소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체하고 그런데 대졸자는 증가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대졸자가 이런 상황에서 대졸자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임금이 하락해요. 왜 대졸자들이 임금이 자연스럽게 하락하죠.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실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만 29세 이하 청년 중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2013년에 132만 9천 명까지 내려갔다가 2018년에 148만 7천 명 그리고 2019년에 154만 1천 명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취업난의 수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재 규모의 미취업자 수가 사실은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 취업 준비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런 정도의 미취업자 수 규모는 이 대규모 경제 침체 때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0대가 느끼는 취업난은 이전 세대가 IMF 때 느꼈던 거나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느꼈던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임금 시장에 들어가 보면 여성이 훨씬 덜 받는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소득 구간별 취업자 분표를 따져보면 저임금 일자리 여성이 훨씬 많은데요. 월급여 100만 원대 취업자 중에 그러니까 14만 3천 명 정도가 여기에 있는데 그중에 남성은 5만 2천 명. 근데 여성은 9만 1천 명이에요. 그리고 월급여 200만 원대의 취업자는 남성이 6만 4천 명, 여성은 4만 9천 명.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월급에 300만 원에서 399만 원 취업자는 남성이 2만 6천 명, 여성이 1만 3천 명. 그럼 딱 두 배죠. 여기서는. 네. 그리고 월급여 400만으로 가면 남성이 2만 4천 명, 여성이 9천 명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네. 이것도 여성이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이제 쉽게 오는 반격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 이건 또 왜냐하면 그냥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의학 분야와 공학 분야의 보상이 높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젠더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젠더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여자가 공부해야 될 학문, 남자가 공부해야 될 학문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보상을 어디가 더 많이 주고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재밌는 게 또 여성이 진출하면 그 분야가 임금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네. 놀라워. 예, 그리고 다양한 통계들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게 이게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와서 취직을 했는데 처음부터 임금이 차이가 나요. 맞아요. 예, 그게 또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예, 남녀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합리적 보수로 이제 구분되고 그렇게 또 이제 불리지만 사실은 반복해서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는 정치를 해왔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한울 PD 좀 기억나는 거 있나요? 네, 2022년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전장현. 네, 캡처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서울 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에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 불특정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 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까는 올바른 이야기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이번에 특별한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애인이 특별한 우리가 특별한 집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특별 대우를 바라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성도 예, 예. 그리고 노인도. 예, 예. 그런데 아니에요. 장애인들은요. 원하는 건 비장애인들처럼 자기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흔히 지하철에 가면 여러분들이 쓰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비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투쟁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 누가 더 많이 이용하는 줄 아세요? 비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동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장애인을 위한 어떤 뭔가를 마련해 놓으면 그거의 혜택을 누리는 건 장애인들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더 많아요. 지금 노인들, 유모차 많은 엄마들 다 그렇죠. 그런 것들 다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또 다닐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장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장애율 인정률이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자연적으로 비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야 우리가 이동권이라도 좀 보장해줘. 이동을 해야 그렇죠. 공부도 하고 공부도 이동을 하고. 해야 직장도 직장도 다닙니다. 예. 사랑도 하고.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제 학교 교육을 잘 못 받는 것, 장애인들이 실제로 직장인 취직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이동권이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약간 이런 그렇죠. 걸로 표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젠더 문제, 노인 문제, 뭐 장애 문제 간단히 언급하면서 지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이준석 현장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 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 좀 마지막으로 남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준석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건 뭐지? 라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당황했다. 네, 왜 당황하셨죠? 저는 사실 왜 당황하셨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정치인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의 어떤 철학도 있고 나름의 가는 길 되게 명확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근데 열풍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현상이라고 이제 말할 만한 인물인가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젊은 정치인들을 찾지만 이준석 대표만큼 뭔가 명확하게 사안을 정리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만나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민주당에는 이준석이 없냐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뭔가 정리해주면서 가는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 멍청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왜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박근혜 비대위 같은 데 합류하면서 정치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서 계속 쌓아온 자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준석 같은 경우가 너무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는 어디냐라고 하면 각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데서 만드는 정치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정당들이 청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청년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다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외국의 사례들에 보면.
그러니까 그 외국에 보면 지금 현재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수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일랜드의 리오 뭐 바라드카 이 총리 같은 경우는 38세의 총리가 이번에 또 됐고요. 프랑스. 예. 뭐 마크롱도 39세. 음. 그죠? 그리고 그리스의 치프라스 같은 경우는 41세, 뭐 벨기에 샤를 미셸도 42세, 막 그리고 뉴질랜드의 저신다 하던 37세,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40대 정치인들이 왜 쏟아질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은 10대 때부터 그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된다고 하면 이게 정치 이미 경력이 20년이 되는 20년에서 거죠. 25년씩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에서 25년씩.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학생 때 활동을 한다, 뭐 어린 게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좀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그런 정당 시스템 그렇죠. 안에서 안에서 정치적인 훈련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준석 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솜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도 많이 진출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정당의 청년 시스템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정치 교육하고 이런 거 너무 어르신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념 교육, 무슨 정당편을 들어라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그냥 정치 무엇이 정치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에 가르치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정치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젊은 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치시사 유튜브계 EBS답게 정말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예.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4번째 수업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아니 뭐 저는 매주 계속-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네, 매주 뭐 이렇게 매주 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엄청난 예. 분량의 예. 원고들이 오곤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소개하면서는 오늘 사실은 좀 약간 특별한 감정이 더 들었어요.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젊은 정치인들이 자산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주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젊은 정치인들이 정말 이걸 헤쳐나가는 악다구니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런데 그 악다구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서 헤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자기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게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라면 이것 말고도 자기 지지층을 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폭넓게 더 멀리 봐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만권 선생님이 다뤄주었으면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참고해서 또 다음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